정주진입니다. 저는 발제문 보내드린 거 그거 따라갈 거고요. 가끔 이제 시간 조절을 해야 돼서 건너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순서를 바꾸지는 않을 예정이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력 분쟁, armed conflict를 다룰 거고요. 무력 분쟁이라면 뭐 무장 집단 간에 아니면은 국가와 무장 집단 간, 그다음에 또 국가 간의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수십 개의 무력 분쟁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세계에 관심이 가 있는 거 이제 고작 몇 개에 불과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 6개월을 넘겼고 이제 가자 지구 전쟁도 곧 있으면 이제 2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리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 중동 지역에 있는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하니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곧 끝날 거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두 개의 전쟁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데 목격하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 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질문을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전쟁을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의 연장, 외교 연장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러면 전쟁은 평화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전쟁은 인정돼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전쟁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인정해 줘야 되는가? 이런 이제 것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 맥락에서는 그러면 정당한 전쟁은 누가 도대체 판단하는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평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배경에 따라 달리 대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답은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기준,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온 담론을 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얘기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전쟁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당한 전쟁을 평가하는 게 과연 누군가 하면은 이제 그 편향된 답을 제시하는 게 결국 국제사회인데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서방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들을 다루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게 결국 누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게 과연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서방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국들이 전쟁의 유효성, 정당성, 그다음에 이게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담론이고요. 이제 저한테 요청한 주제가 결국 국제사회 이중잣대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세하게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이 듀얼 스탠다드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떤 전쟁이든지 흔히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을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국제사회 이중잣대인데요. 맨 처음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건 이제 전쟁의 정당성 문제, 그러니까 just war라는 거, 그러니까는 전쟁이 정당화되는 거 사례는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전쟁을 선포하면 그게 정당한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당하죠. 왜냐하면 침략을 받아서 자기 국가와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을 받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특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정당한 전쟁이냐의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 그러니까 서방국들이 이끄는 국제사회는 이걸 이제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민간인을, 굉장히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다수를 인질로 납치해갖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개시한 건 정당한 전쟁이다. 근데 이제 이 논란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오랫동안 무력 분쟁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무시된 채 이 한 사건만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미 목표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냥 그 사건만 봐서 정당한 전쟁이 되려면 사실은 하마스가 입은 피해만큼 자기들이 복수를 하면 그거는 정당한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초반부터 자기가 입은 피해를 훨씬 넘어서는 이제 피해를 가자지구에 입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면서 보복의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 전멸과 가자지구 초토화를 내세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쟁은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주는. 그래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준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집단 학살이라는 많은 보도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방국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유권을 이제 인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후에 뭐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공격도 자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예멘과도 이제 스스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침략은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쟁의 전장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중잣대가 작동한다. 그다음에 전쟁 범죄에 대한 이중잣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명령을 받은 것은 국제사회가 다 환영을 하고 특히 서방국들이 환영을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한테 이제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미국은 특히 노골적으로 터무니없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서방 국가들은 뭐 인정을 한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네타냐후를 뭐 제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타냐후가 우리한테 오면 체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이거에서도 이제 이중적인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폭격에 있어서도 이제 8월 28일 날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대대적인 이제 공격이 있었어요. 러시아 폭격으로 2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이 숫자는 매일 가자지구에서 사망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는 가자지구에서 거의 2년 동안 매일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긴 하죠.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렇게 23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학살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지난 7월부터 유럽 국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가자지구의 대규모 기아 상태, 그리고 이제 8월 15일에 국제사회가 기근을, 이제 패민을 선포를 했잖아요. 가자지구 북부에.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이제 뭐 뼈만 앙상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도주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유럽 국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압박을 이제 가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키를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그다음에 문화나 과학 교류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그 교류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또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단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중단을 미루고 있는, 그러니까는
제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중잣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유엔이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학살을 집단 학살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중잣대는 작동하고 있다. 근데 또 다른 이중잣대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단 내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무력 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인종 청소,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방국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서 구호 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고, 더 좀 민망한 건 사실은 서방국들뿐만 아니라 서방국 외의 국가들은 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이제 현실이고, 그다음에 영토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도 존재하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로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 그다음에 서한 지구도 점령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된다, 불가한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중잣대들이 굉장히 서방국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서방국 이외의 국가들,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런 서방국들의 주장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언론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짧은 시간에 나머지 함께 극복할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이 무력 분쟁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무력 분쟁에 서방국들이 다 개입을 합니다. 무기를 지원하거나 뭐 우회적으로 뭐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많이 개입을 하는데 서방국들은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피해를 받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서방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고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전쟁에 직접 당사자들 외에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제 빈곤국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빨리 전쟁을 끝내달라고 얘기했지만 뭐 아무런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력 분쟁에 관련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중에 하나 이제 국방비 증가 문제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가 이제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그 2023년하고 2024년 무기 수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까지 뭐 이렇게 증가를 했고, 소득도 굉장히 많이 이익을 받고요. 결국 이제 이 무기 수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무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특히 이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한테 국방비를 뭐 GDP 5%까지 올려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까지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나토 유럽 국가들은, 유럽 회원국들은 이미 그걸 수락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뭐 GDP 3.8%까지 올릴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국방비 증가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 기후위기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국방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근데 이제 국방비 증가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결국 평화를 위한 투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와 관련된 게 결국 전쟁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전쟁 담론의 문제,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담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 우리 사회도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물론이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 조금 빼먹은 거는 이 탄소 배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훈련도 배출하지만 이제 전쟁은 특히 더 많이 배출을 하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구글 치면 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통계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중에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 때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멀쩡한 건물이나 살수를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이 문제도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여기서 관심을 전쟁 담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쟁이 많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항상 있었지만 지금 특히 많은 것 같은 예 저희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서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맨 마지막 줄인데요. 전쟁이 결국 이제 살인과 파괴를 찬양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쟁에 대한 성찰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뉴스의 중심이 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전쟁의 본질을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집단 학살과 기여를 막지 못한 인류의 도덕성을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동반하는 잔혹함과 대규모 피해를 인류의 인도주의 시각으로 깊이 성찰해야 돼. 이게 전쟁이 외교 연장이다, 정치 연장이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인도주의 시각에서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는 전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